조선 역사상 왕도 아니면서 왕처럼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집무실 바로 옆방에 자기 방을 차려놓고 평상에 누워 맨발로 정승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감히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팔도의 관찰사와 수령들이 그의 눈치만 살폈고 조정의 모든 일은 그를 거치지 않으면 임금 귀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좌의정마저 이렇게 외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홍국영과 갈라서는 자는 곧 역적이다. 근데 이 남자 딱 4년 만에 모든 걸 잊습니다. 쫓겨난 곳은 강원도 산골이었어요. 세상의 권력을 다 쥐었던 그 손으로 매일 독한 술만 들이부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33세 나이에 쓸쓸하게 숨을 거뒀어요. 그를 내친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목숨 걸고 지킨 정조였습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짧고 굵게 타올랐다 쓰러진 남자, 홍국영의 이야기입니다. 홍국영은 젊었을 때부터 눈에 띄는 청년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했고 눈치가 빠르고 몸이 민첩했어요. 머리도 비상했고 글재주도 뛰어났습니다. 근데 방 안에서 책만 파는 답답한 선비가 아니었어요. 성격이 워낙 호방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 마시는 걸 좋아했고 도성 안에서 시조창으로 알아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하며 구성지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뼈대 있는 명문가 어른들은 이런 홍국영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제멋대로인 청년이라며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두고 봐라. 언젠가 천하의 모든 일이 내 소나귀에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친구들은 웃으며 흘려들었겠죠. 근데 그 호언장담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1774년 가을 27살의 홍국영은 평생의 주군을 만납니다. 훗날의 정조 임금, 당시의 세손이었어요. 당시 세손의 처지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할아버지 영조는 무섭고 변덕이 심했어요. 사방에는 세손의 자리를 깎아내리고 목숨을 노리는 정적들이 득실거렸죠. 심지어 궁궐 안까지 자객이 들이닥치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던 세손에게 홍국영은 캄캄한 어둠 속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충성만 맹세하는 신하가 아니었어요. 궁궐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대 세력들이 뒤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손에게 귀띔해줬습니다. 세손은 마치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세손은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내가 구경을 한번 보고 크게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아낀다. 홍국영 역시 이리저리 파벌을 만들지 않고 오직 세손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온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되어줬어요. 정조는 훗날 이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경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겠는가.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홍국영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을 쏟아부어 줬어요. 왕의 비서실장 격인 도승지, 임금의 호위를 책임지는 수귀대장, 군대를 지휘하는 훈련대장과 금위대장까지 모두 홍국영 한 사람 차지였습니다. 심지어 왕이 매일 마시는 탕약을 관리하는 자리까지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처장, 수도방위사령관, 주치위를 한 사람이 전부 꿰찬 셈입니다. 얼마나 오래 그 자리를 지켰냐고요? 정조시대에 도승지를 거쳐간 사람이 80명이 넘는데 평균 근무 기간이 9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홍국영 혼자 무려 1204일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2배나 오래 버틴 거예요. 국정의 모든 사안은 그를 거치지 않으면 왕의 귀에 들어가지조차 못했어요.
임금의 집무실 바로 옆방에 자신의 방을 차려놓고 평상에 누워 맨발로 재상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감히 꾸짖는 사람이 없었어요. 권력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좌의정마저 이렇게 외칠 정도였으니까요. 홍국영과 갈라서는 자는 곧 역적이다. 조정 전체가 홍국영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 호언장담이 현실이 된 거예요. 왕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권력의 맛은 참으로 달콤하고도 무서운 거거든요. 홍국영은 이 권력을 영원히 손에 쥐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자리가 보장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려면 아예 왕실과 피를 섞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조에게 아직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겨우 13살짜리 자기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여보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어린 여동생에게 원빈이라는 칭호를 붙인 겁니다. 으뜸 원자를 쓴다는 건 언젠가 내 동생을 궁궐의 진짜 안주인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야심이었어요. 그런데 조정이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홍국영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이 궁에 들어온 뒤 홍국영은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겨우 20살도 채 안 된 어린 후궁의 장례식을 나라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화려하게 치른 거예요. 잠깐, 여동생이 왜 갑자기 장례를 치렀냐고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믿었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궁에 들어간 지 불과 1년 만에 그 어린 여동생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장례식 풍경이 참 기막혔습니다. 왕의 정비인 중전마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후궁의 장례였는데 조정과 시장의 업무가 무려 5일이나 정지됐습니다. 평생 글만 읽던 선비들도 하얀 소복을 입고 곡을 하며 슬퍼했어요. 심지어 당나라 황제 비빈들의 예법까지 끌어와 그 죽음을 기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화려한 장례식은 죽은 소녀를 슬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조선 최고 권력자 홍국영을 향한 무서운 눈치보기였다는 걸. 세상에 두려울 게 없던 권력자가 핏부치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 동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리가 없다. 누군가 독을 탄 게 분명하다. 홍국영은 눈이 뒤집혀 궁녀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어요. 끔찍한 고문을 가하며 범인을 찾으려 혈안이 됐습니다. 그 의심의 탈끝은 결국 한 사람을 향했어요. 바로 정조의 진짜 아내 효의왕후였습니다. 왕비가 자기 동생을 질투해 독살했다고 굳게 믿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동생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자 이번엔 억지로 죽은 동생의 양자를 드리겠다고 나섭니다. 그가 지목한 양자가 누구였냐면 정조 임금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완풍군이라는 자코를 지어줬어요. 전주 이씨 왕실의 피와 풍산 홍씨 자기 가문의 피가 합쳐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 조카다라고 불렀어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임금의 핏줄을 자기 집안 핏줄로 만들어 미래의 왕까지 자기 손으로 주무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을 넘은 게 아니었어요. 임금의 가장 예민한 영린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정조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속으로 결심했을 겁니다. 1779년 9월 26일. 이 날짜가 왜 특별하냐면 딱 7년 전 외롭고 위태롭던 새손 정조가 젊고 패기 넘치던 홍국영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날이거든요. 정조가 조용히 홍국영을 입궐시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실록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수십 년 생사고락을 함께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그 자리가 어떤 분위기였을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홍국영은 곧바로 사직상소를 올립니다. 신이
지난 7년간 나라 일을 도맡아 조정의 명령 대부분이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대궐문을 나가 다시 세상의 뜻을 둔다면 하늘이 제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홍국영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늘 그랬듯 임금께서 며칠 뒤면 다시 자기를 애타게 부르실 거라고요. 그토록 오랜 세월 함께한 사이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정조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전과 이후 1000년에 이와 같은 군주와 신하의 만남이 언제 있었고 또다시 있겠는가. 옛날부터 머리 하얀 재상들이 물러나는 일은 있었지만 이처럼 젊은이가 은퇴하는 일은 드물다. 이제 흑발의 봉조하가 생겼구나. 봉조하란 나이 지긋한 정계 원로에게 주는 명예직입니다. 이제 겨우 32살의 젊은이에게 영원히 정치에서 손을 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어요. 홍국영은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직 임금이 마음을 바꿀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 차가운 눈빛에서 이미 모든 걸 읽었을까요? 그 짧은 대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조는 홍국영이 머물던 수귀소를 흔적도 없이 철거하며 그의 그림자를 지워나갔어요. 1년이 지나도 임금은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냄새를 맡고 불나방처럼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사방에서 홍국영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눈보라처럼 쏟아졌습니다. 더 기막힌 건 한때 정조를 함께 지켰던 동지들마저 앞장서서 그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는 아무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하다가 떠나는 순간 모두가 등을 돌리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봅니다. 결국 다시는 도성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어명과 함께 한양 땅에서 쫓겨난 홍국영은 강원도 횡성과 강릉의 외진 곳을 떠돌게 됩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 팔도가 자기 손아귀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산골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매일 독한 술을 들이부으며 목 놓아 통곡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밤새 되새기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 지독한 울분과 억울함 속에서 몸과 마음은 빠르게 무너졌어요. 결국 도성에서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쓸쓸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3이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절대 권력, 단 4년 만에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훗날 정조는 홍국영의 죽음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세운 공이 어떠하였고 내가 그를 의지한 것이 어떠하였던가.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 임시로 권력을 맡긴 것이었는데 그는 오로지 총애만을 믿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다 끝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 속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끝내 품어주지 못한 군주로서의 씁쓸함, 권력의 단맛에 잡아먹혀버린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사람을 직접 내쳐야 했던 외로움까지도요. 정조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홍국영이 없었다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걸. 그래서 더 씁쓸했을지도 모릅니다. 천하의 모든 일이 내 손안에 있을 것이다. 어릴 적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이 현실이 됐을 때 홍국영은 정작 그걸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손에 쥐인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까 두려워하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자기 발밑이 낭떠러지인 줄 모르는 것, 그게 권력 앞에 선 인간의 오래된 어리석음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 어디선가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총명하고 패기 넘쳤던 청년 홍국영. 그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오만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3이라는 너무 짧은 나이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